되게 유행으로 번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이제 주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오픈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60개가 넘어요. 인구 대비는 최고 많아요, 제주도가. 주민들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문화이음의 역할들을 좀 하는 그런 동네 책방. 책방이란 공간이 뭐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곳이구나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.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. 뭐 세 분은 워낙 책들과 함께 뭐 늘 읽는 분이라서 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게 따로 없을 것 같거든요. 남들보다는 책 뭐 자주 읽으시죠? 책밭에 쌓여 있죠. 아무래도 책방에서 책 모임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요. 그 책만 읽으려고 해도 뭐 한 달에 서너 권은 꼭 읽어야 됩니다. 다른 분들은요? 저는 오히려 그 이듬해 봄을 오픈하면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예전보다는 없어져서 오히려 서점을 열고 나서 책을 예전에 비해서는 그 독서량이 조금 더 준 편이긴 해요. 저는 그래도 뭐 요즘도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꼭 읽으려고. 네. 많이 읽으신다. 강 대표님. 개인적으로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책방 찾으시는 분들 취향도 고려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취향이 그에 맞게 이제 책을 고르기 때문에 고르게 되면 다는 못 읽어보지만 어느 정도는 훑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네. 갑자기 저는 부끄러워지죠. 네, 흔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고들 하는데 뭐 요즘 이맘때 딱 날씨 좋은데 읽을 수 있는 좀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요? 일상과 이제는 분리할 수 없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막 이래서 조금 위축됐었는데 실제로 저에게 굉장히 울림을 주는 책이 하나 신간이기도 한데 이길보라 작가님의 그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라는 책이에요.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읽기도 했지만 그 책을 통해서 사실 요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 청년에 대한 의도도 좀 새롭게 다시 재해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은 괜찮아 경험이에요. 괜찮아 경험. 그러니까 보면 과정이 그 방법론적으로 저희랑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요즘 아직은 우리 한국 사회는 그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자꾸 평가를 하잖아요. 근데 보면 이 작가님은 중학교 때 배낭여행을 가서 돌아와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 그냥 시골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또 유학을 가고 싶지만 형편이 또 여의치 않아 그 방법을 펀딩을 통해서 또 하고 경험했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사실은 좀 뭔가 새롭게 내가 하고 싶다, 시작할 수 있다,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막 움츠려 있기보다는 좀 이렇게 희망을 주고 그런 책이어서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아이가 아직 5학년이니까 이제 아이랑도 책을 많이 보는데 그 제주의 시인님이시죠. 이제 김신숙 시인님이 최근에 12살 이제 해녀라는 동시집을 내셨어요. 그래서 12살 해녀. 근데 사실 뭐 동시집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들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당신의 어머님이 해녀시고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를 직접 이제 동시로 그렇게 출판하신 건데 굉장히 책도 너무 예쁜 동시집이었고 또 아이와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제주 동시집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요. 그 침묵의 봄이라고 레이첼 카슨이 쓴 책이에요. 1970년대 초에 나온 책인데 5, 60년대에 그 DDT라는 살충제죠. 벌레를 죽이려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쓴 책이에요. 이게 뭐 환경 도서의 거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이 책을 읽게 된 게 전에 읽기 전에 다시 읽었는데요. 우리 책방에 제주 주경야독이라는 책 읽기 모임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 때는 책을 본다. 그러니까 주경야독인데 사실은 열심히 읽고 오진 않아요. 그런데 책을 읽건 읽지 않건 간에 우리는 이제 책 모임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.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
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고 다음 한 달 동안 어떤 농사를 짓는가 이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더 이제 다가오게 되네요. 근데 생각 보시면 지난주에 예. 우리 은 대표님이 책방에 예쁜 책갈피 있다고 하셨잖아요. 예, 예. 보니까 뭐 명함이 어디 무슨 영화인가 이게 지금? 그거 책갈피가 왜 아 제주대학교 교수 오셔가지고 이걸 쓰시네요? 아니 저는 그냥 이게 잡히는 대로 책갈피를 쓰는 편이에요. 예,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우리 전 궁금했거든요. 승민 씨한테 그 예쁜 책갈피를. 네, 제가 그거 가져오겠습니다. 다른 분은 어떤 책 읽으세요 요즘에? 최근에 이제 신간이 하나 나왔어요. 김찬수 제주 식물학자인데 그분이 알타이 식물 탐사기라는 네, 그 내용은 한라산 식물 종의 기원을 찾아서 아니에요?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. 이제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좋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시리즈의 첫 단초를 놓은 게 알타이 식물 탐사기인데 한라산 식물의 기원을 얘기할 때 그 책은 정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상찬계 시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상찬계는 이제 서로 찬조한다는 그런 개 모임인데 과거에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했던 그 제주도의 현행보 선생님이 역주본을 내셨거든요. 거기에 이제 제주의 밀란의 어떤 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유익한 책인 것 같고 한 것만 더 말씀드리면 문학 속에 나타난 제주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는 근현대의 제주 관련 문학 서적을 쭉 망라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바이블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어느 시대에 어떤 내용의 책이 이렇게 나왔구나. 그래서 아주 유익한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다들 재밌는 책들 읽고 계신데 저는 침묵의 봄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침묵하게 되네요. 근데 그러면 각자 그 책을 고르는 뭐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?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에 관계된 책을 보게 돼요. 그래서 뭐 조혜정 씨가 제주섬이라든가 우리 평대리에 사는 그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사시는 스미 해녀리나라는 그림책도 쓰셨고 뭐 그런 책을 꼭 읽어야지만이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. 근데 정말 읽고 싶은 책은 바로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건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가 존 로크의 통치론이라든가 그리고 미셸 푸코의 관계의 역사라든가 성의 역사 이런 고전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읽히고 나서 정말 남아있는 책이잖아요.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때 니체가 쓴 짜라수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었어요. 무엇을 읽은 거죠? 뭐 쇼펜하우에르의 뭐 의지와 표상요색의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? 뭐 알겠어요?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읽고 대학교 때 읽고 지금 읽으니까 또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고전들을 읽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. 예전에는 출판사별로 되게 많이 좀 책을 읽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위주로 이제 그분이 쓴 걸 다 읽고 근데 이게 진짜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.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저 역시 뭐 책으로 또 위로도 받게 되고 이러니까 저의 상태에 맞는 책을 고르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은 좀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뭐 좀 이렇게 밝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으로 저는 읽고 있어요. 대표님. 저는 좀 그 취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어떤 시간대 또 공간, 장르별로 해서 어느 특정 공간에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서 그렇게 좀 습관을 들였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작가군, 어떤 특정 작가의 그 작품을 쭉 훑어보는 또 어떤 때는 어느 문화권, 어느 국가에 있는 어떤 작가군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는 제주 사사문학상 이를테면 뭐 난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. 예, 난주 김소연 작가의 난주 책은 굉장히 어쨌든 실화 소설에 이제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 정난주 마리아는 이제 19세기 초에 천주교 서학 그 신주박해 때 정약용의 조카잖아요. 제주의 관노비로 이렇게 유배를 오게 되는데
곁들여서 좋았던 거는 그 김소연 작가도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난주의 모티프가 된 게 이제 김훈의 그 흑산이라는 책이라고 흑산. 예, 얘기했죠.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정난주가 이제 그 명년은 사실 어릴 적 이름이잖아요, 난주에. 그래서 그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은 좀 집중해서 읽어요. 근데 한 뭐 중간쯤 가면 이게 버겁고 그래서 이렇게 내팽개치고 아니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? 저는 뭐 세 분의 어떤 꿀팁 같은 거, 독서 꿀팁 이런 걸 좀 얻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 우리가 독서 관련해서 뭐 할 때 다들 그랬잖아요. 책을 소중히 다뤄라. 찢지 말아라. 접으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왜 굳이 꼭 그래야 되지?라는 의구심이 저는 생겨서 조금은 좀 편안하게 다가가자 해서 저는 지금도 그냥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거든요. 그냥 편히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책도 그냥 처음에 목표를 꼭 완독으로 하지 않고 그냥 뜨문 읽어도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책을 갖고 다니거든요. 읽든 안 읽든. 그래서 단 10분이어도 짬이 나면 그때 또 읽고. 근데 이제 대신 또 단점은 약간 쭉 이렇게 이어지지 않게 읽으면 그때 달락달락 이렇게 읽으면 한 권을 다 읽었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또 다시 저 한 번 읽고. 그래서 책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꼭 뭘 얻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좀 쉽게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? 책은 살 때는 10,000원 주고 이렇게 1분 만에 사지만 읽으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이틀, 길게는 일주일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이 책이라는 건 한 사람의 우주가 담겨 있는 거니까 빈 마음으로 도대체 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, 왜 책을 썼을까? 제가 사실은 자랑이고 모르지만 제주도에서 많이 못 읽었는데 서울에 26년 하면서 제가 대충 계산해봤더니 1년에 책 읽은 권수가 200권이 넘더라고요. 한 3일에 한 권씩 읽었는데 모임이 많았고. 근데 그렇게 많이 읽게 된 게 딱 하나였어요. 뭐냐 하면 그 책이라는 것은 그 상상력을 줘요.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뭔지 아세요? 2가지래요. 성경. 아니에요. 요리책과 지도책이래요. 맛있는 걸 먹을 수 없고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말이나 소를 강가에 데려갈 수 있지만 먹이지 못해요. 책을 읽게 만들려면 책에 대한 갈급이 있어야 돼요. 억지로 읽히면 절대 안 돼요. 아이들이 책을 읽길 원하면 어머니, 아버지가 책을 읽으면 돼요. 그러면 궁금하잖아요. 아이들이 산에 가길 바라면 어머니, 아버지들이 산에 가면 돼요. 그랬을 때 갔다 왔을 때 야, 뭐 좀 좋네. 책 읽으니까 엄마 이렇게 뭐지 책 읽어? 그러면 아 몰라. 나 재밌어. 그러면 자기도 읽어보게 된다는 거죠.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스타일 어때요? 그러니까 저도 집에 책 한 권, 회사 책 한 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요. 아 좋죠. 이것도 좋은 건가요? 책을 많이 사니까.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. 근데 내용이 막 이제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런 네. 것도 괜찮은 독서 방법인가요?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권 읽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그 전에 독서 습관이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제 공간별로, 그러니까 직장, 내 집, 아니면은 또 방, 또 다른 집의 어떤 공간들. 그래서 책이 다 다르죠. 뭐 어떤 공간에는 건축 관련 책이 있다 그러면 어느 공간에는 소설이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뭐 제주 신화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공간별로 다르게 놔두면 어떻게 보면 하나만 집중하다 보면 좀 지루할 때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좀 난해한 책들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막 이럴 때는 좀 가벼운 책도 어느 공간에서 읽어보고 또 시간대별로도 고려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또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아무 쪽이나 펼쳐도 읽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산문집 같은 그쵸. 그런 것도 독서에 약간 좀 흥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책을 좀 읽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은 그 뭐 어려운 철학 서적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책인 간에 그 사람들은
우리랑 DNA가 99.99% 똑같아요. 밥을 먹고 똥을 누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특히 인문학 책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이론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또 나와요. 그런데 소설책은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. 물론 주인공이 없는 뭐 루보 로망도 있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읽어 나가야지 뒤에부터 읽거나 중간부터 절대 안 돼요. 그런데 소설책이 제일 힘든데 우리 승훈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시집이나 산문은 그 마치 그 타로점처럼 중간에 펼쳐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마음 먹으면 저부터도 확 숨이 막혀요. 먹을 거래 나왔는데 이걸 다 먹어야 된다 생각. 또 책이 두꺼워. 그러면 두꺼우면 안 읽게 되죠. 네. 맞아요. 그 김현수 작가가 이제 7월 말에 그 저희 집 밖에서 저자 토크를 했는데 그때 그 듣는 연재죠. 그 오디오 그 연재를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오디오 연재는 좀 그 텍스트를 들어봤거든요. 그 전에 김현수 작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신간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그 책의 전체 내용을 여러 회차에 걸쳐 가지고 들려주는 거죠. 본인 작가의 목소리로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마무리된 다음에 신간이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오히려 독서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거에 대한 사전 정보도 되고 작가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독자들은 실제 그 신간을 보면서 또 책을 볼 수 있으니까 다양성 측면에서는 저는 좀 좋다고 봐요. 김 대표님 오디오북 들으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막 밀어내진 않는데 네.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책장을 넘기면서 하는 게 저한테는 또 맞긴 하더라고요. 근데 또 뭐 경험했을 때 나쁘진 않았고 근데 좀 뭐 이 제주의 특성상 보면 집 밖만 나가도 모든 게 다 그림이잖아요. 근데 뭐 그런 오디오북을 또 이용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. 그 김 대표님은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약간 아날로그적인 네, 맞아요. 그걸 좀 좋아하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요즘 날씨 정말 좋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올레길 같은데 걸으면서 네, 네. 이제 오디오북 네, 네. 들으면서 이렇게 그 네. 책을 읽는 방법 중에 네. 하나지만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독서의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나에게 맞는 독서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지금껏 수많은 책들을 읽어와 오셨겠지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자신의 어떤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책, 혹시 인생의 책이라고 꼽을 만한 책들 있으신가요? 그 책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. 경험이 있어요. 저는 그 전에 이제 직장 생활에 그 핑계거리가 많잖아요. 뭐 그 회사 일에다가 뭐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그렇게 자주 접하진 못해요. 저 개인이 그랬는데. 근데 이제 어느 때인데 그 고향 선배를 이렇게 만나서 유통을 하시는 분이에요. 이제 출판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어느 날 책을 2권을 갖고 오셨어요. 그게 하나가 구글의 미래라는 어떤 책이? 구글의 미래. 구글의 미래. 네, 또 한 거는 그 퓰리처 전기인데 이제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감흥을 준 게 아니고 이분이 그 책 2권을 다 본인이 읽은 바로 그 책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는 우리 지식정보 사회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100년 전에 언론인의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굉장히 고마웠고 그래서 그 후로 아마 그 탐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그분한테 책 읽기의 은인이다. 예, 그래서 그 두 책이 내용을 떠나서 훌륭한 책이지만 그 2권의 책과 그 어느 지인의 그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. 글쎄요, 뭐 인생책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저는 손님에게 그 자필 편지와 함께 선물 받은 책이었는데 그림책이에요. 저는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인데
그분이 저에게 그 자필 편지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셔서 그 택배로 보내오셨는데 그 책을 저에게 보내주시게 된 계기는 이제 첫 손님이었어요. 그분도 뭐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서점에 그런 뭐 경력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힘듦을 많이 토로했고 어쨌든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이 또한 너의 모습이고 이 또한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 정말 저의 그런 그때 상황을 딱 축약해 놓은 게 너무 크게 와닿기도 했고 그러니까 크게 위로와 공감이 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약간 그림책에 대한 선입견을 확 깼죠. 그러니까 그림책은 사실 너무 좋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예쁜 책으로 생각했거든요. 그냥 어른들도 예쁘게 읽을 수 있는 책. 그래서 그냥 가볍게 후루룩 읽고 다시 가지 않았었는데 그걸 계기로 제가 그림책에 대한 그런 깊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크게 그 변화가 생긴 거니 저도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분에게도 드리고 싶어서 저도 실제로 편지를 써서 선물을 드린 적이 있어요. 혹시 은 대표님? 예. 사실은 제 삶을 바꾼 책을 얘기하면 한 1000권쯤 얘기하면 쑥스럽지만 얘기하기 더 편할 텐데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뭐 인생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런 책은 없다고 봐요. 제가 굳이 한 권을 꼽으라면 갖고 왔는데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권정생 선생님이 쓴 이 책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. 이게 제목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면 뭐 기독교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또 맞아요. 제가 이거 거의 1년에 한 번씩 읽는데 한 10번쯤 읽었나? 그럴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정말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책방을 26년 하면서 빚지면서 책방을 해야 되지?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? 이랬을 때 이 책을 또 읽게 됐어요. 근데 정말 위로를 받았는데 나는 내가 느끼는 아픔은 나만이 느끼는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아픔조차도 너의 것이야라는 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. 이런 거를 줘서 항상 제가 아까 선생님 성경 얘기했는데 성경처럼 보고 있는 책입니다. 우리들의 하느님. 예. 네. 뭐 인생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역시도 약간 다른 개념의 인생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전 중학교 때 그 당시에 꿈이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의사였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 그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임형종 선생님이라는 지금도 존경하는 제가 선생님인데 그럼 동의보감 이은성 작가가 쓴 그 소설이죠. 동의보감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어요. 그래서 독후감 써서 갔더니 이제 조회 시간에 발표를 해라. 이렇게 해서 발표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. 그래서 과감하게 꿈을 저버렸던 그래서 인생을 바꾸게 된 책이 아마 네, 동의보감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. 아나운서 잘하신 거예요. 제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노래가 되고 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내게 오길 뒤척이다 잠 못 들던 밤이 있는 한 닿을 수 있어요.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잘 못 읽는 이유를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잖아요. 실제로 한국인들 평균 독서량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? 평균 독서량이 그러니까 성인 기준 연간 한 7.5권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점점 감소하잖아요. 저 역시 막 좀 그러니까 생각해 왜 그럴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다 진짜 이제는 버스를 타도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그냥 되게 급변하기도 하고 책 이외에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거리가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영상에 또 익숙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아이랑 뭐 시간을 정해놓고 TV를 이렇게 보긴 하는데 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. 엄마, 그러니까 TV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걸 보면서 얘가
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, 실제로. 영상을 보니까 이게 책 읽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글씨가 이렇게 예전엔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영상은 너무 편하잖아요, 사실 더 쏙쏙.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굳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굳이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. 그 선진 외국이지만 그 우린 그 인터넷에 안 터지는 맞아. 거예요, 지하 공간에. 너무 잘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린 너무 잘 돼 있잖아. 아무 데서 네, 터지잖아요. 이게 이제 그런 곳에서 안 터지니까 당연히 이제 책을 보게 되는 거죠. 예. 뭐 신문을 보시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데 이제 그런 외부 환경 요인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죠. 그 책 읽는 거는 다이어트만큼이나 어렵다.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. 근데 그거는 이를테면 다이어트는 어떤 식습관 또 어떤 인내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. 근데 책 읽기도 아주 그 끈기가 있어야 되고 평소에 자기 본인의 습관들, 책 읽는 습관들. 그래서 아마 그분도 그래서 다이어트에 비교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한마디가 그 키워드가 돼서 딱 다가오더라고요. 뭐 요즘 사람들 책 안 읽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책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책을 왜 읽어야 되는 걸까요? 저도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책 다음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제 저는 뭐 아버지 직업 때문에 시골에 이렇게 막 옮겨 다녔어요. 자주. 근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가 해주신 게 그래도 이제 그때 읍내였죠. 읍내에 나가서 동네에 이제 책을 사주시고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물론 그동안은 책은 계속 좋아했지만 그 기억과 그 추억이 저에게 있어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꼭 책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책을 통해서 얻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내 삶이, 우리의 삶이 녹아들어져 있고 그래서 친해진다면 정말 더없이 되게 좋은 친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좀 접하시면 되게 좋은 친구가 되어 맹목적으로 뭘 바라지 않는 그런 게서 그래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강 대표님은? 김 대표님도 그 솔직한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 의무감으로 볼 때도 있잖아요. 이건 꼭 봐야 되는 책이고 어떤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 봐야 되는 책이고 근데 이제 힘들죠.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낯선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. 내 주변에 내 삶에 익숙한 공간이 아닌 조금 낯선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. 그래서 그네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쪽 풍경은 어떤 풍경인지 책 속에서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자 하게 되면 책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을 좀 갖죠. 그런 네. 낯선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희열, 예, 그런 걸 좀 느껴보고자 또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. 우리가 손전화기나 다른 영상 매체에서 정보를 훨씬 많이 얻죠. 편하게. 그런데 요즘 알겠지만 요즘 가짜 뉴스가 진짜 많잖아요. 걸러내기도 힘들 정도로. 책이라는 거는 그게 체계적으로 한 거잖아요. 기승전결이 있어서 그 글 쓴 사람이 책임도 질 수 있고 출판사가 그 책을 낼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내요. 그래서 정보의 정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. 책이라는 게. 두 번째는 이제 이야기인데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나요? 서사가 있는 거거든요. 서사성. 근데 손전화기나 다른 그런 짧은 정보를 통해서는 그 일방적이잖아요. 그거를 내가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대화하다는 게 아니잖아요. 이야기는 어머니가 나에게 옛날 이야기 막 해주면 어머니 그 얘기 또 지금 나 한 10번 들었어. 그러면 아유 그래? 그랬니?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잖아요. 그 이야기에서 책이 나온다고 생각해요.
세 번째가 생각의 힘인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. 그런데 데미안에 나오듯이 그 알에서 깨어나와야지만이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삶이 아닌 남들이 다 옳다고 해도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철학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거는 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. 뭐냐면 나에게 책이란 이것이다. 이렇게. 이건 제가 먼저 할게요. 진짜요?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. 나에게 책이란 똥이다. 똥. 예. 왜죠? 제가 똥꿀 많이 꾸긴 하는데요.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밥을 먹으면 똥이 되잖아요. 똥이 지난 날에는 거름이 돼서 다시 밥이 됐어요. 지금은 똥이 흉물스럽게 버려야 될 쓰레기로 바뀌고 있지만 바로 책은 나의 생각에 똥을 주는 거름이라고 생각해요. 알겠습니다. 책은 나에게 똥이다. 다음 누가 해주실까요? 나 미안해요. 똥을 얘기하시는 제가 먼저 왔으면 음식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똥이 나와서 음식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음식과 같은 꼭 섭취를 해야 우리가 목숨이 보존이 되고 우리 에너지를 얻잖아요. 그래서 음식에 비하고 싶습니다. 나에게 책이란 음식이다. 네. 그 뭐 솔직한 표현을 드리자면, 그러니까 사실 저는 책으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쵸. 어쨌든 뭐 사실 책이 팔리지 않을 때는 책이 나에게 너무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새 책이 또 입고되는 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뜯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저에게 책은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냥 많이 또 친구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냥 친구다. 계산하지 않는. 물론 전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 책은 어쨌든 저에게 조금 비싼 책 팔리면 좋죠. 네, 그렇죠. 자,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또 앞으로도 그 독서,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기쁨, 즐거움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